나면은 요게 한 5도로 2배나 3배 정도 넓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 한 12-3승이라든가 12-2승에서 12-3승 옹스트롱 정도의 넓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해도 뭐 일반적인 스펙트로미터로 보면은 상당히 좁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 스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다 하나를 더 배웠던 것 같아. 하나를 이렇게 더 배웠어. 뭘 배웠나? 되게 중요한 건데. 어토믹 업솔션하고 에미션의 장단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거. 여기서 픽 브로드닝은 픽이 이렇게 있으면은 얼마나 넓어지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픽 넓이 말고 인텐시티가 얼마나 커지고 작아지느냐, 아니면 이 에러바가 얼마나 생길 것이냐에 대한 얘기했죠.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였지? 불꽃의 온도. 그렇죠? 온도의 영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해가지고 마치 새로 배운 듯한 마치 새로 배우는 듯한 그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온도에 대한 영향이 이렇게 할 때 중요한 이퀘이션 8-1이 있었죠. 이퀘이션 8-1 보면은 NJ하고 N0가 결국은 GJ하고 G0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익스포넨셜 볼츠만 콘스턴트 뭐 이런 이퀘이션을 해서 요게 아래,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그 원자의 수하고 그 다음에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가 있는 원자의 수하고의 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뭐 이거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계산을 하면 될 거고, 수업 시간에는 일단 뭐 2500도에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요 값이 뭐 1.72 곱하기 10-4승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2510도에서는 뭐 1.7779 곱하기 10-4승 정도 나왔었어요. 이 차이가 뭐 한 4%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바닥 상태하고 여기 상태 얘기했을 때 여기 상태에 올라가 있는 거가 온도가 10도만 차이가 나더라도 4%가 왔다 갔다.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2490도랑 2510도 이렇게 갔다 간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8%가 왔다 갔다, 거의 10% 가까운 정도의 에러바가 생기는 거죠. 그 불꽃 안에서 나오는 업솔션 값이 어떤 때는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은 피크가 10%가 좀 너무 과장됐다, 이렇게 커질 거고,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은 이렇게 줄어들 거고. 소위 이 에러바가 플러스 마이너스 4% 템퍼레이처 델타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K가 냈을 때 온도 변화가 그 불꽃에서 태우는 그때의 온도 변화가 10도 정도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가 관찰하는 픽의 인텐시티도 플러스 마이너스 4%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의 세기를 엄청나게 잘 조절하지 않으면은 이 엑사이티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된 상태 같은 경우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1.72 곱하기 10-4승이니까 바닥 상태에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여기 상태죠. 바닥 상태에 있는 거는 한 99.98 그 정도 되는 거죠. 172 이 정도 되는 거에서 그 다음에
0.07만큼 왔다 갔다 한데도 이 값은 거의 무시할 만큼밖에 안 변해. 네? 그래서 여기 상태가 좀 요거는 에미션 픽에 영향을 미칠 거고, 바닥 상태는 인텐시티에,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여기 상태에 몇 개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는 결국은 그것의 개수에 따라서 에미션 픽 인텐시티가 결정될 테니까 에미션 스펙트럼에 큰 영향을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업솔션 픽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닥 상태에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2500 같은 2500도씨라고 치면은 이때는 99.98%에서 뭐 온도가 10도가 아니라 뭐 한 50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온도, 2500도 이 정도에서는 사실 업솔션, 어토믹 업솔션이 에미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해 주느라고 온도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에미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미션, 어토믹 에미션이 10장에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어토믹 에미션은 보통 어디서 많이 한다고 그랬나? 에미션을 관찰하는 거는? 플로레센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소위 어토마이제이션하고 뭐 그럴 때 플레임이나 일렉트로서멀 요거 두 개는 어디에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업솔션이나 에미션. 그치, 요거 두 개 조금 낮은 온도에서 한 2000도, 3000도 되는 요것들은 업솔션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때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 플라즈마라는 게 들어가 있는 소스, 그러니까 어토마이저, 요것들은 다 온도가 이거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4000도, 그러니까 한 5, 6000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ICP AES, Inductively Coupled Argon Plasma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얘가 뭐 4000도에서 6000도니까 5000도는 5000K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은 온도의 영향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듯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들 했어요. 밸런스 일렉트론들 사이의 트랜지션이고, 그게 이제 각각의 원소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원자하고 이온 사이, 그리고 다른 원자 사이에 다 다른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텀 심볼이라는 걸 약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픽을 관찰하게 되면은 그 픽에 브로드닝이 있는데 뭐 언설튼티 브로드닝이라든가 도플러, 프레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픽의 인텐시티에는 또 온도가 그 어토마이저에서 불꽃 안에서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막 졸려해가지고선 동영상도 하나 봤지? 예? 그러면은 오늘 갈 내용은 좀 더 한 거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과정도 얘기를 했었고, 태우는 가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불꽃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 우리가 뭐 촛불을 보든 지난 시간 걸 이렇게 다시 얘기해 주면은 지루한가요? 아니, 이게 다 아는 거 자꾸만 얘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
일부 다 아는 사람들은 막 졸고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이 반복적인 세뇌 교육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촛불을 봐도 그렇고 여기 실제로 이런 시료를 네뷸라이제이션 한다 그랬죠. 스프레이로 뿌리듯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솔벤트 날려버리고 원자들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럼 이 불꽃안에서도 어디서 봐야 되느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10도만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에미션 같은 경우 편차가 크다 그러고 업솔션은 그 편차가 훨씬 적긴 하지만은 컨트롤을 잘 하는 게 좋을 거야. 근데 온도 프로파일 보면은 뭐 물론 요 바깥에는 그냥 대기 온도일 거지만은 불꽃을 보면은 요 안에 파랗게 보이는 부분 있죠? 예? 파랗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맨 바깥쪽은 어떻게 보여요? 노랗게 되나? 내가 생각하면 빨간색 쪽이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 부분을 primary combustion zone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는 연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이 들어오는 산화제가 같이 들어와서 여기 처음 타기 시작하는, 그리고 여기선 외부의 공기랑 이제 만나면서 다시 한번 또 타는 그런 영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중간을 인터조널 어떤 이 두 개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사이에 어떤 중간 지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 아마 여기 정도가 프라이머리 컨버스션 존일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세컨더리는 저 위에 아마 안 보이는 데 있을 것 같고, 보면은 여기 프라이머리 컨버스션 존에 해당하는 데에서 뭐 1700, 1800, 1830 하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여기서 연소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아마 인터조널 리전일 것 같은데, 여긴 그래도 1830에서 뭐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은 다시 뭐 1750 이렇게 되는 데까지 상당히 넓은 영역 동안에 비슷한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 바깥에 공기로 나갈 때 이제 불꽃이 없는 데에서는 뭐 상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급격히 온도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제일 적고 영역이 넓은 데는 여기 인터조널 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리프로듀서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조널 리전에서 어토마이즈를 하고 거기서 스펙트럼을 얻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넓은 영역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마그네슘 예를 들면서 마그네슘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점점 어토마이즈가 잘 되는 거야. 원자화가 잘 돼서, 원자화가 잘 된다는 거는 요 높이에서 어토믹 업솔션 및 에미션을 잘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업솔번스 시그널이 여기 점점 올라가요. 근데 어느 정도 높이가 지나가고 나면은 오히려 어토믹 업솔션 시그널이 줄어들어. 이거는 어토마이제이션이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외부의 공기랑 만나면서 이제 옥시데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반대 방향의 영향이 있는데, 이쪽은 어토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쪽에 떨어지는 거는 옥시데이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되면은 더 이상 마그네슘 원자로서의 그런 에미션 스펙트럼이 똑같은 데서 라인 스펙트럼으로 나오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런데 실버처럼 옥시데이션이 잘 안 되는 거는 계속 갈수록 어토마이제이션에 의한 업솔번스 증가가 계속 일어날 거고, 크로뮴처럼
옥시데이션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점점 높이가 올라갈수록 옥시데이션 이펙트 때문에 시그널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높이에 측정하냐가 또 그것의 최적화가 결국은 시그널의 재현성이라든가 센시티비티 같은 걸 결정해 줄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아마 지난번 비디오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비디오에서 살짝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 플레임 어토마이저에서의 불꽃이 무슨 촛불처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길게 늘어져 있는 거 혹시 봤을 거예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가스레인지드 버너지, 가스가 나오는 건 그건 동그란 형태로 여러 개 만들어 놓죠. 여기서는 버너 헤드를 길쭉하게 만들어서 여기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불꽃이 생기는 거지.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왜 저걸 길게 만들까? 길게 만들었을 때 장점이 뭘까? 참고로 빛은, 그러니까 업솔루셔널 라이트 소스에서의 빛은 이 뒤에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와. 왜 저렇게 헤드를 길쭉하게 만들었을까? 그냥 동그랗게 만들면은 편할 텐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토믹 업솔루션 스펙트럼입니다. 여러분들 분석화학 배울 때 UV 비저블이든 뭐든 업솔루션 스펙트로스코피 배울 때는 제일 기본적인 법칙이 뭐지? 그렇지. 비어의 법칙이 있었죠. 여기서 뭐 업솔번스는 뭐 이런 거 기억은 나나?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얘를 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뭐죠? 퍼스랭스죠. 퍼스랭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업솔번스 시그널은 더 좋아지겠죠. 시그널이 커지겠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입구에서 샘플이 이 커필러리로 쭉 빨아들여서 들어가고 액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네뷸라이저, 구름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료, 뭐 아세틸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추럴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옥시던트 인풋이 어디 있나? 네뷸라이저 옥시던트 이쪽에 있네. 이쪽에서 공기라든가 아니면 산소가 들어가고. 그래서 요 세 개의 흐름이 여기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속도의 이런 기체가 액체랑 같이 가게 되니까 스프레이 뿌리듯이 쫙 뿌려주게 되고, 여기로 이제 가면서 점점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솔벤트들은 날아가고, 여기에 가서 그러니까 연료하고 산화제하고 샘플이 잘 섞인 상태에서 요 위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 불꽃이 딱 타면서 거기에서 완전 이제 원자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저쪽 뒤에서 라이소스가 빛을 통과하면서 원자화된 것들이 업솔션 되는 그 과정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있죠. 여기 다 벌써 써놨었구나. 어드밴티지 오브 라미나 플로우 버너는 장점이 퍼스랭스가 길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레임이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는 거는 온도가 이렇게 플럭치에이션이 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내가 여기 잘못 적어놨는데 그냥 good reproducibility라고 하죠. sensitivity는 아니고, 이게 플레임이 굉장히 스테이블하다 보니까 reproducibility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sensitivity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 참고로 아까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샘플이 여기 들어가서 이 네뷸라이저에서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쫙 뿌려지는 애들은 날아가는데 잘 안 뿌려지는, 그러니까 그 작은 입자로 분산이 잘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떨어져. 액체로 있는 건 웨이스트. 그러니까 여기서 샘플이 들어가서 일부만 일로 가는 거예요. 예? 아까운 샘플 여기다 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쭉 가서 우리가 어떤 좀 센 압력으로 이거를 밀어주지 않으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 불꽃이 거꾸로 타오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 뻥 터질 수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충분한 속도로 밀어줘야 될 거야. 그런데 이걸 먼저 한번 스톱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스톱을 시키면 불꽃이 꺼지든지 아니면 플래시백이 돼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든지 그럴 텐데. 그러니까 샘플을 계속 주입을 해주면서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꽃이 쫙 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극히 일부분만 빛이 그러니까 라이트 소스에서 오는 빛이 지나가고 있겠죠. 그러면 그 빛과 우리 시료, 어토마이즈된 시료하고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시간, 그게 굉장히 짧겠지.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디스어드밴티지는 of laminar flow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많은 양의 샘플이 버려지고 그 다음에는 short residence time, 그러니까 불꽃 안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만 있다. 책 숫자도 나왔던 것 같은데 10의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보이나? 10의 마이너스 4승 세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짧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생길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샘플의 양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거니까 센시티비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지우라고 했던 거가 이제 이렇게 돼서 감도가 다른 뒤에 나오는 뭐 일렉트로 서머리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리프로듀서빌리티는 좋은데 센시티비티는 별로 안 좋은 그러한 어토마이저의 그 한 사례일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쓰긴 제일 많이 써요. 어토믹 업솔션 스펙트로미터를 사게 되면은 저건 이제 기본으로 들어있는 유닛이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더 있으면은 사는 유닛이 이거예요. 어토마이저 중에서 그 일렉트로서멀 오토마이저, 일렉트로서멀 오토마이저가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지난번 유튜브 비디오에서 메인으로 등장했던 거지.
뭐 로봇 같은 팔이 샘플을 딱 한 다음에 찌익 움직여서 어디다 한 방울 똑 떨어뜨리니까 어떤 동그란 그 안에서 그 이게 뭐 기화되는 듯 하다가 빨갛게 됐다가 녹색으로 됐다가 막 그랬죠. 그게 요 부분이거든요. 요 위에 요 구멍이 있고 요게 전기로 가열을 하는 거니까 전기를 잘 통한 그래파이트를 사용해요. 그래파이트 튜브 같은 게 있고 그 안에다가 샘플을 굉장히 조금만 떨어뜨려도 돼. 맨 마이크로리터. 맨 마이크로리터니까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마이크로 피펫을 할 때 뭐 한 방울이 될까 말까 한 그 정도만 떨어뜨리면은 이 안에서 전기로 그러니까 가열을 해주면서 얘네들 솔벤트 날려주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성분들 태워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성분들만 원자화 시켜서 원자화 되면은 이제 이 안에 어떤 기체 상태로 떠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플레임 오토마이제이션에서는 쉴 새 없이 막 지나갔잖아요. 근데 여긴 지나가는 게 없이 그냥 요 안에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빛이 이렇게 이쪽에서 통과든지 이쪽에서 통과든지 해서 그 어토믹 업솔션을 일으키고 그걸 관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뭐 한 맨 마이크로만 있으면 된다. 아까 플레임인 경우에는 찍으려면 계속 집어넣어줘야죠. 집어넣어줘도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드레인으로 빠져버리지. 그리고 드레인에서 빠지지 않고 오토마이즈까지 가내도 한 심한 4승이니까 한 100 마이크로세크 이 정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어느 정도 시그널을 얻으려면은 많은 양의 시료가 계속 들어가야 돼. 뭐 한 10ml짜리 그 시약병에다가 넣고선 계속 빨아들여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얘는 뭐 한 5마이크로, 뭐 책에서는 뭐 0.몇에서 10마이크로리터 범위라고 그랬는데 몇 마이크로리터만 딱 떨어뜨려주면은 거기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longer resistance time in optical pulse라는 거는 이게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오토마이즈 된 다음에 여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찍은 애가 또 찍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요 안에 뭐 빔이 이렇게 크진 않겠지만 일부 영역을 차지해서 통과하고 있으면은 오토마이즈 된 그 기체 상태의 그 원자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업솔루션 했다가 다시 떨어지다가 다시 업솔루션 했다 떨어졌다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센시티비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시료를 더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센시티비티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디스어드밴티지는 뭘까? 뭐가 나쁠까? 그거는 일렉트로 서멀 오토마이제이션에 보면 그 맨 뒤에 235페이지 거기 보면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게 나오면서 얘기가 나와요. 여기 쭉 읽어보도 나오겠지만은 장점은 뭐라고 했나 아까 이건 전책에 써 있으니까 단점은 얘기합시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전이면은 뭐에 관련되는가요? 챕터 맨 처음에 배웠던 정확도인가?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재현성 있느냐지. 그 센터에는 안 맞더라도 저 구석에 맞더라도 계속 같은 위치에 맞는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일렉트로 서머리 아닌 플레임 오토마이저 할 때 그거는 굿 리프로듀서빌리티였죠. 그러니까 좋은 프리시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얘는 단점이 리프로듀서빌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5에서 10% 정도가 되는데
플레임 어토마이저는 약 1%나 1% 이상, 플레임 오토마이저가 한 1%보다 더 작은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프로듀스 이 정도 되는데 일렉트로 서멀 오토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10% 정도의 프리시전을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엘리먼트 하나하나 찍는데 느려. 이거를 하나를 아까 플레임에서는 그냥 쭉 빨아들여서 계속 태워주면서 일정한 상태로 찍어주면 되는데, 얘는 샘플 한번 넣었을 때마다 온도 가열해서 솔벤트 날려주고 그 다음에 애쉬 태워주고 그 다음에 오토마이저하고 그게 사이클을 계속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샘플 찍는데 few minute per 샘플도 아니라 엘리먼트가 되니까 한 엘리먼트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몇 분씩 걸리니까 샘플이 많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좀 골치 아프겠죠. 엊그제 본 유튜브 비디오에서도 로봇가 하지. 사람이 그거 앉아서 얼마나 내가 하는 일도 없고 그냥 아마 버튼만 누르는데 엘리먼트 하나 찍는데 한 5분씩 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보통 이런 엘리먼트 어널리시스는 굉장히 양이 많거든. 그러니까 퇴근할 때 이렇게 그 로봇한테 시켜놓고 가면은 그 다음날 데이터 나왔으면 좋은데 자기가 그 앞에 앉아서 밤을 새우고 있으면 좀 그렇지. 근데 굉장히 측정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훨씬 더 좁다. 우리가 이번 학기 처음에 배웠던 것들은 점점 써먹게 되죠. 프리시전이라든가 다이나믹 레인지라든가. 그러니까 혹시 1차 중간고사 때 공부를 잘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개인적인 그 비즈니스 때문에 공부 잘 못했던 사람도 옛날 걸 좀 다시 리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지? 얼마나 LOQ하고 LOL하고 사이? 쉬운 말로 얼마나 넓은 농도 범위의 샘플들을 측정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얘는 한 다이나믹 레인지가 한 2오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ppm부터 뭐 100ppm까지라든가. 그 얘기는 중간에 샘플이 하나 진한 게 있으면은 한 1000배 정도 진한 게 있으면은 그럼 걔는 물켜서 다시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장점은 센시티비티,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스몰 볼륨하고 뭐 이런 것들 있었어요. 센시티비티 얘기하면서 책에 아마 어떻게 써 있냐면은 11-10승에서 12-13승 그램이 이 정도 분석할 수 있다. 좀 단위가 이상하지, 그렇죠? 뭐 몰이라든가 ppm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라 10에 10승에 10에 13승 그램의 어떤 분석물을 분석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륨이 few 마이크로리터 하니까 뭐 한 5 마이크로리터 잡고 그 안에 이 정도 양이 들어있을 때도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로서멀 어토마이저나 플레임 어토마이저가 가장 많이 어토믹 업솔루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위 원자화 장치고, 그것의 장단점이 서로 좀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리프로듀서빌리티, 그러니까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플레임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는 얘가 더 좋은데, 그런데 얘는 또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모든 샘플에 적용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플레임 어토마이저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낮은 농도의 어떤 특정한 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일렉트로서멀 어토마이저를 쓰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다른 요거 하나 더 설명하면은 이게 왜 오래 걸리느냐 이거지. 일렉트로서멀 오토마이저에서 이거는 이제 스탠다드를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시료를 넣어주고 시료를 말리는 시간, 그 다음에 애쉬는 이제 그 좀 태우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오토마이즈.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야지 엘리먼트 하나하나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샘플은 뭐 한 5마이크로리터 정도밖에 조금밖에 안 들어가겠지만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오토마이제이션 메소드가 그 뒤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요거만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체 마치 뭐 반도체 웨이퍼다, 실리콘 웨이퍼에 있는 굉장히 미량의 그 성분 같은 걸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플레임인 걸로 하려면 그걸 다 요번에 저 사고 난 그 불산 이런 거 거기다가 넣고선 다 녹여서 아주 아주 그 호모제니어스한 균일한 용액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플레임을 이렇게 그 태워주면서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시료 준비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불산이나 이런 것도 만져야 되고, 불산은 아니더라도 질산, 살짝만 튀어도 뭐 여러분들 옷에 막 구멍 뽕뽕 나고 그러죠. 그런 거 안 하고 하려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고체 시료를 여기다 놔두고 여기에 이제 노블가스니까 아르곤, 그러니까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 기체를 해주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은 요 두 개 사이에서, 그러니까 요 두 개 정극 사이에서 글로우 디스차지, 그러니까 글로우 방전이 일어나는 거야. 정기적으로 방전이 일어나면서 그 정기적인, 그러니까 스파크 같은 게 일어나면서 그 정기적인 에너지로 이 아르곤이 이온화가 돼요. 그리고 가스가 이렇게 오는데 샘플은 여기 있고 아르곤 플러스가 됐고, 여기서 아르곤 원자에서 아르곤 플러스가 됐을 거고, 이 샘플 쪽이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르곤 플러스인 이온이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샘플로 달려들겠지. 땡기니까. 그러니까 아르곤으로 마치 폭탄으로 그 폭격을 하듯이 샘플 표면을 아르곤 이온으로 막 때려주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아르곤 이온이 바닥을 칠 때마다, 봄바딩을 할 때마다 그 표면에 있는 원자들이 튀어나가겠죠. 그래서 샘플 표면에 있는 성분들이 이제 아르곤 이온에 의해서 위로 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원자화된 시료들이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글로우 디스차지를 이용한 오토마이제이션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책에도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샘플이 이제 위에서 보면 이제 동그랗게 생긴 거고, 이런 아르곤 이온이 들어가는 구멍이 6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르곤 붐버딩을, 아르곤 이온으로 막 스퍼터링을 막 때려주게 되면은 그 부분만 여기 온폭 파여가지고선 여기만 원자화가 된 거예요. 원래는 아마 판판한 샘플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고체 시료 같은 경우에 뭐 글로우 디스차지를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이제 또 이제 슬슬 졸려올 때가 됐지? 보통 한
수업이 한 40분 정도 되면 딱 좋은데 50분을 넘어가면서 한계 상황에 많이 도달하더라고. 근데 오늘 배울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가 옵티컬 인스트루먼트 전체적으로 할 때는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옵티컬 어토믹 스펙트로미터를 할 때는 어토마이저가 반드시 필요하지. 다른 장비에서는 필요 없는데 여기서만 필요한 게 어토마이저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플레임 어토마이저, 그 다음에 등등 etc.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어토믹 스펙트로미터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네뷸라이저도 있겠다. 네뷸라이저도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었으니까. 샘플 집어넣고 구름처럼 만들어주는 네뷸라이저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토마이징 하는 게 필요하니까 어토마이저.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인 부분이라서 설명을 자세히 안 했고요. 어토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장점, 단점, 원리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 그러니까 어토믹 스펙트로미터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부분만 지금 추가적으로 배우면 되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토마이저였어요. 그런데 혹시 기억이 또 날려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라이소스 배울 때 여러 가지 배웠죠. 응? 그리고 뭐 컨티니엄 소스 배우고, 그 다음에 라인 소스 배우고, 뭐 등등등등 많이 배우다가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 이거 나중에 할게 했던 거 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레이저 뒤에 레이저가 아니고 라인 소스였던 거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나요? 방금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헐로우 라이트 C가 뭔지 몰라요? 그래. 헐로우 HCl이라고 막 그때 썼었을 거야. C가 뭐였지? 응? 캐소드? 여러 사람의 머리를 합치면은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시험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없다는 게 참 문제야. 예, 요거를 이 앞에 뭐 텅스텐 램프니 듀트륨 램프니 레이저니 많이 배우고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요거 라인 소스 중에 헐로우 캐소드 램프 또는 뭐 HCl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나중에 따로 배운다고 그랬어요. 왜 따로 배우냐면 이거 쓴 경우가 어토믹 업솔루션일 때만 써요. 근데 왜 이거를 써야 되느냐? 또다시 저게 나온다. 비어의 법칙. 혹시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비어의 법칙 분석화학 때 배울 때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요거 기억나요? 비효율 법칙이 적용되려면은 그 우리가 측정하는 스펙트럼보다 소스의 픽 위드스, 밴드 위드스가 좁아야 된다. 이런 거 기억이 안 나는 듯한 표정이네.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이 어토믹 업솔루션 픽들은 굉장히 좁다고 그랬죠. 언설틴티, 도플러, 프레서 이런 거 다 합쳐도 CMS 2승, 3승 정도 되는 2승이나 3승 정도 옹스트롱이야. 굉장히 뭐 0.0몇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네로우한 픽인데, 그래서 우리가 UV 비접을 찍을 때 이렇게 픽이 이렇게 넓을 때는 픽이 뭐 한 530에서 한 570까지 이렇게 넓게 나올 때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텅스텐 램프를 사용하고 그 뒤에다가 모노크로메이터를 달아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텐시티를 측정하면은 되겠다. 그러니까 소스에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은 이 위치에서 처음에 들어갔던 뭐 I0가 이만큼인데 샘플을 통과하고 나니까 요만큼이 나오더라. I가 이만큼 나오더라. 그래서 I0하고 I하고의 비를 해가지고 업솔번스를 구했었죠.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가 픽은 이렇게 브로드하고 소스에서 라이 소스에서 나오는 빛은 거의 모노크로매틱하다. 굉장히 좁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왔는데 그게 비어의 법칙이었던 그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토믹 업솔루션 한다 그러면은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좁을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한 0. 뭐 많이 잡아서 0.1 옹스트롱이라고 합시다. 0.1 옹스트롱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텅스텐 램프에서 뭐 소듐의 D라인은 589 나노미터에 589 나노미터의 그 파장에 대해서 모노크로메이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딱 보냈어. 근데 그것의 위드스는 한 이 정도는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려는 시료의 업솔루션 픽보다 라이소스의 그 밴드 위드스가 훨씬 넓은 거죠. 요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그 샘플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 스펙트럼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는 전체적으로 저러였는데 샘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는 흡수가 전혀 없잖아.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I0가 되고 이게 I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료의 업솔루션이 얼마큼이냐 되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I0하고 I를 측정된 건데 지금 요 픽의 그 전체 인텐시티하고 요 파란색 그 인텐시티하고 비율을 해서 하면은 그게 비어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업솔번스는 EBC의 요 리니어리티가 나올까? 농도하고 A가 리니어하게 비례하는 관계가 나올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리니어리티가 깨져요. 그러니까 비어의 법칙이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의 업솔루션보다 소스의 업솔루션이 훨씬 넓을 때 이럴 경우에는 비어의 법칙이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그러니까 이 어토믹 업솔루션 같은 경우에 필요한 거는 소스가 얘보다 훨씬 좁아야 돼. 너무 좁게 그리고 있으니까. 여기 그림을 봅시다. 요 가운데 있는 그림, 여러분 책에도 있는 그림인데 샘플 업솔루션 스펙트럼이에요.
만약에 소디움을 찍는다 그러면은 이게 뭐 589에서 이 정도 위드스로 뭐 이것도 뭐 한 매동수송밖에 안 될 거야. 근데 우리가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샘플 옵션시 스펙트럼이 이 정도가 되는 건데 보통 일반적인 모노크로메이터의 밴드위드스는 이거보다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밴드위드스를 가진 라이트 소스에서 나온 빛을 가지고 이렇게 좁은 것을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비어의 법칙이 만족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리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보다 더 좁은 밴드위드스를 가진 라이트 소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거랑 정확한 위치가 맞아야 돼. 쉽지 않아 보이죠? 요거보다 좁고 센터는 딱 맞는 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 홀로우 캐소드 램프예요. 요거는 이 안에 진공이 걸려 있고 진공 안에 니온이나 아니면은 아르곤 같은 게 좀 낮은 압력 1에서 5토르면은 우리 대기압이 몇 토르지? 대기압이 760. 760토르보다 한 700배 낮은 거 아니야? 좀 낮은 압력으로 네온이나 아르곤이 있고 여기에 어노드 그 다음에 캐소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전압이 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방전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은 아까 글로우 디스차지 할 때처럼 아르곤이나 니온이 여기를 막 때려주겠죠. 여기 뭐가 있느냐? 여기 홀로우 캐소드,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는 캐소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소듐에 대해서 측정하려면 여기다가 소듐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아르곤이 가서 여기서 소듐을 막 때려주겠지? 그럼 소듐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소듐이 어토마이즈 되겠죠. 어토마이즈 되고 그 어토마이즈 된 거 이 정기적인 에너지 때문에 엑사이티드 스테이트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듐의 에미션 라인이 여기 에미션이 생길 거예요. 이 안에서 이게 그 소듐의 에미션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토믹 에미션이지. 근데 얘는 굉장히 좁아. 얘는 샘플에서의 소듐은 이렇게 넓은데 얘는 이렇게 좁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좁힐 수 있을까?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응?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응? 프레셔나 도플러. 언설틴티 브로드닝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응? 도플러나 프레셔 이펙트. 도플러라는 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두 개의 원자가 속도가 크면 클수록 도플러 이펙트는 커지죠. 속도는 언제 커져요? 온도가 높아지거나 그러면 그 원자들의 운동하는 원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속도가 커지죠. 그러니까 온도를 샘플보다 좀 낮추거나 압력을 낮추거나 그러면은 요 브로드닝이 훨씬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료는 어느 정도의 온도지? 시료에 어토마이즈된 원자화된 그 시료, 만약 원자화된 소듐 아톰은 어디 속에 있어요 지금? 불꽃 속에 있지. 2,500도, 3,000도 되는 굉장히 뜨거운 데 있지. 걔보다 낮은 온도를 이 안에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좀 여기 이 안에는 디스차지는 일어나지만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게 하고, 근데 압력을 낮춰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 도플러나 프레셔 브로드닝이 적어지게 되겠죠. 훨씬 좁은 밴드위드스의 그 라이트 소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는 사람, 갈 듯 말 듯 하는 사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알겠다는 사람. 그래서 홀로우 캐소드 램프라는 거는 분명히 라인 소스죠. 라인 소스고 그리고 우리가 특정한 파장, 특히 같은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소듐을 찍을 때는 그 소듐을 저 안에 담은 홀로우 캐소드 램프가 필요하고, 뭐 마그네슘을 찍을 때는 마그네슘이 저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어토믹 업솔루션 인스트루먼트의 소스 파트에 보면은 그 뭐라 하나 마치 권총에서 총알 들어가는 이렇게 하나씩 돌리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홀로우 캐소드 램프가 여러 개가 이렇게 꽂혀 있어. 그래서 내가 뭐 소디움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걔가 소스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 소디움 D 라인을 발사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그렇다고 해서 뭐 주기율표에 있는 백몇 개를 다 만들어서 그걸 다 사라고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다가 몇 가지 엘리먼트를 같이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 엘리먼트에 대한 소위 에미션 픽들이 나타나겠죠. 필요한 거는 쓰고 필요 없는 것들은 예전에 배웠던 뭐 필터들, 인터피런스나 아니면 업솔루션 필터 같은 걸로 제거해 버리면은 뭐 한 서너 가지 엘리먼트 정도는 하나의 홀로우 캐소드 램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어토믹 업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픽 위드스가 엄청나게 좁고, 그래서 일반적인 모노크로미터 소스를 가지고는 비어의 법칙에 만족하는 그렇게 좁은 밴드 위드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얘기네. 좋은 모노크로미터로도 이런 충분한 밴드 위드스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홀로우 캐소드 램프가 필요하고, 홀로우 캐소드 램프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료랑 같은 엘리먼트를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는 캐소드 안에다가 집어넣고선 이것을 전기를 방전을 시켜서 디스차지 시키고 오토마이즈 된 데서 나오는 에미션을 사용하는데, 이때 다른 점은 위드스를 좁히기 위해서 샘플보다 낮은 온도와 낮은 압력, 그래서 도플러 브로드닝이나 프레서 브로드닝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좁은 밴드 위드스의 라인 소스를 얻을 수 있는 게 홀로우 캐소드 램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토믹 업솔루션에 대해서 배울 때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뒤에 또 뭐가 있더라?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